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아버지의 생신맞이에서 한국에 갔다가 문득 그날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대학교 미팅에서 만나셨다가 첫눈에 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을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대학 시절부터 소문난 인고 커플이셨다고 합니다. 서로를 많이 아끼시고 많이 사랑하셨죠. 두 분은 아이도 빨리 많이 낳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두 분의 로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졸업하셨고 동화작가로 일하시며 집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 계획을 빨리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셨을 때 드디어 임신을 확인하셨다는 소식이었고 아버지는 월차를 쓰시며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부모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2명의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요즘은 쌍둥이가 보편적이지만 그 당시엔 부모님 세대에는 드물었던 일이었어요. 2개의 심장 소리를 듣고 너무 행복하고 신기해하셨지만 마치 어떤 어머니들이 하시듯 오늘날 같은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임신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괴로운 입덧이 임신 후기에도 계속되었고 우울증도 조금씩 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림 그리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못 견디게 답답하고 슬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영양가 있게 챙겨 드실지도 못하셨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걱정돼서 퇴근할 때 몸에 좋은 것들도 많이 사오고 주말에는 반찬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어머니께 임신성 당뇨 의심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부터 하시던 일도 중단하셨습니다. 식단을 신경 쓰시고 많이 주무시려는 노력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몸이 계속 붓고 검사를 할 때마다 혈압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었죠. 결국 임신 중후반기에 임신성 당뇨가 확진되었고 임신 중독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잠이 잘 안 왔는지, 바빠서 그랬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인지 정말 마음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독증의 정확한 원인은 없는 거 알고 계셨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머니를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안내해 주시며 보내셨어요. 조금만 통증이 있거나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응급실에 바로 가셨고 활동도 많이 안 하시고 누워 계신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셨을 텐데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임신 기간을 보내시다가 예정일을 2달 앞둔 날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쌍둥이로 남들보다 배가 빨리 커지고 일찍 출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어머님은 수술실로 들어가시면서 계속 잘못된 건 아닐까 많이 웃으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무색해지고 우리는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왔어요. 형은 오전 10시 11분에, 그 뒤를 이어서 저는 13분에 태어났습니다. 둥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쌍둥이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넣어졌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 형제는 다행히도 매우 건강했습니다. 엄마와 씩씩하게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도 제 어머니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혈압이 너무 높고 단백뇨 수치도 높아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합병증이 매우 무서운데 환자분들이 회복해야 한다면 신장, 폐, 눈 등을 모두 검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험 요소가 있을 때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출산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는 기운이 없고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기분을 위해 분유를 먹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분유를 먹이고 계신 것이 우리 아기에게 좋은 선택이었으니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기는 매우 건강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미안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했는데 말이지요.
어머니께서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셔서 눈도 안 좋아지셨고 평생 안 쓰셨던 안경을 착용하셔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를 아픈 모습으로 기억하게 되었어요. 매일 약을 먹고 병원에 가시는 모습이 많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죠. 우리를 위해 동화책까지 써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정말 잘 하셨어요. 어릴 때 체험학습을 가던 날 공룡 도시락을 싸주셨던 것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초등학생 때까지 같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는 항상 같은 옷을 입는 게 불편하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못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현이는 초록색, 이준이는 파란색이라며 너무 귀엽다며 칭찬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싫다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집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은 아버지셨어요. 회사 다니시면서도 집안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도 한 번 더 힘들어라고 하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적도 없으시고 어머니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병원에 가는 날이지요. 그날 연차를 냈으니까 병원에 갔다가 당신이 좋아하는 식물이라도 다녀올까요? 오랜만에 데이트를 좀 하자는 말에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정한 두 분의 모습 덕분에 우리 형제는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든든한 울타리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극정성인 간호와는 달리 어머니는 건강이 호전되다가 나빠지는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병원과 한 몸처럼 살다가 2015년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을 때 저와 형은 단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밖에서 체육 수업을 받는 중이었는데 운동장 한가운데까지 끊임없이 뛰어오시며 우리를 데려가신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위에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가방을 신경 쓰지 않고 체육복을 입고 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으로 선생님의 안내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입원 중이셨습니다. 저희는 땀을 흘리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체육복 차림으로 지켰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손길이 크게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각자에게 당부하시고 적어놓고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다 먹은 후 설거지통에 넣을 때 물을 받아 놓으라는 지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보실 수 있도록 가정통 신문을 냉장고에 붙여 두라는 것, 토요일마다 베개 커버를 벗겨서 빨래통에 넣으라는 지시,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니 항상 신는 초록색 운동화를 신으라는 지시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우리는 똑같이 초록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어머니의 당부하신 것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상황을 믿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러 가서 장례식장에 도착할 때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아버지 앞에서 함께 울었고 울다가 아버지를 따라 인사하고 다시 울다가 지쳐 잠들고 다시 울었습니다. 둘째 날 이모가 나와 형을 불러 들어가며 이준아, 아버지가 아직 식사를 못했으니 상을 차리고 너희도 밥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갈아입을 것과 치약과 칫솔을 가져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 정말로 힘들겠지만 살아야 하는 건 우리이다. 너희를 보고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것이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막막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엄마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로 엄마가 떠난 것을 실감했다. 부모님도 함께 떠나셨습니다. 한 분이 안 계시는구나. 누군가가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아버지를 불러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형이랑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아버지의 속옷과 양말을 씻으실 거를 챙겨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준아, 우리 가서 울지 말자. 장례식장에서는 아빠가 충분히 슬퍼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자. 우리는 가서 아버지를 챙기고 오시는 손님들을 챙기자. 엄마가 예전에 그러셨거든.
엄마가 죽으면 아빠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퍼해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자. 형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물이 자동으로 터졌습니다. 하지만 꾹꾹 참았다. 검은 상복의 소매가 축축해졌을 때 눈물을 닦고 또 닦았다. 그렇게 우리 형제는 조금 빠르게 철이 들었다. 우리 때문에 티를 안 내시고 참으셨던 건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건지, 아버지는 슬픈 마음을 빠르게 털어내셨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머니의 몫까지 충분한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아버지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켜주셨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외로워하거나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아버지는 우리를 많이 안아주셨다. 주시느라 수고하신 아버지의 노고에 보답하듯 우리 형제는 착실하고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겨루기도 하는 듯하여 우리는 고등학생 시절 내내 나란히 전교 1등과 2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삶은 번성하기만 했고 사춘기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쌍둥이를 칭찬하고 좋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쌍둥이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봐주셨을 것이고 어머니가 함께 어울리지 않으니 선생님들이 우릴 더 챙겨주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끄는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반 회장은 해본 적이 없지만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미술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체육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뒷정리, 숙제, 걷기 등을 선생님과 함께 도와주면서 수행평가 가산점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3 때는 늦게까지 야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차를 태워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담임 선생님과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 친밀했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겠지만 저희 형제에겐 마음이 싱숭생숭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친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대전에서 오래전부터 일하시다 보니 거주지가 멀었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번거롭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없고 친구도 없는 저희 동네를 오시면 더 외로워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해하셨다고 하셨고 그 이후로 방학 되면 꼭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들 왔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잘 지냈어요? 과일 좀 사왔어요. 과일은 무슨, 그거 귀찮아서 누가 깎아 먹는다니? 안주거리나 좀 사오지. 그래도 우리 손주들이 준 거니까 잘 먹으셔야죠. 우리 할아버지는 엄청난 애주가셨습니다. 정신이 이르실 정도로 마구 드신 건 아니었지만 매일같이 반주를 즐기시고 가끔 친구들과 밖에서 한잔하다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는 2주 이상 할아버지 집에 머물렀던 적도 있었고 중고등학생 시절 방학 때도 3에서 4일은 머물렀는데 항상 그 모습을 보곤 했어요. 아마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안 나가실 때도 저녁밥을 먹으시면서 소주 반병은 꼭 드시고 가끔은 낮에 TV를 보며 강냉이를 먹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항상 잔소리를 하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셨죠. 아버지가 술을 또 드시면서 그 놈의 술 좀 끊으세요 라고 하니까 야, 술을 끊는 게 어디 있어. 참는 거지. 난 참을성 없는 인간이라고. 그런 거 좀 줄이던가 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나이를 생각해야 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어제도 일을 해서 나갔는데 아직도 50대 같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다 이 술 덕분이다. 이 놈아. 핫기사. 술 한 잔만 마셔도 헬렐레 하더라고요. 내 놈은 뭐함? 아이고 이 맛을 우리 아들이 알게 됐는데 참 불쌍하다. 참나, 됐거든요. 알고 싶지도 않다고요. 애주가이신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술을 거의 못 하셨어요. 소주 한 잔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 정도랍니다. 처음에 어머니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인삼주 한 잔 받아서 마셔서 곧 잠들었다가 3시간 동안 내려 주무신 적도 있었다고 해요.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기분. 맥주 한 캔 내리어 드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할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와 형도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술 그만 드시고 귤 드세요. 엄청 달고 맛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다가 진짜 큰일 나셔요 하시더군요. 어이구, 우리 손주,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알려주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튼튼해서 큰일 안 나셨지. 30년을 넘게 이러고 살았는데 무슨 일이 나면 벌써 나지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끄덕이고 말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슨 일이 나게 될지 알았습니다. 고3가 되어 막 더워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형과 함께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평일에는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주말에는 집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주로 집에서 공부하는 날이 많았죠. 일요일 아침에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전화가 잘 오지 않아서 아버지도 핸드폰이 있었고 저희도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때로 집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보통 설문조사 전화 등이었으니 이번에도 그런 거겠거니 하고 개의쳤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실에 계시던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고 곧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네,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형과 함께 방에서 나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셨대요. 네, 어제 사놓은 반찬이 냉장고에 있으니까 이따 챙겨 먹고 오늘 못 들어오게 되면 전화할 테니까 문 꼭 잠그고 자라. 알겠지? 네, 아빠 다녀오세요. 걱정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날은 공부에 집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못 들어오신다고 문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전화해도 정신이 없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학교에 잘 다녔고 아침에 전화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있나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쓰러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이 우리 집 번호를 알고 계셔서 전화를 주셨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병원에 내려가 있는데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간암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요. 아버지도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할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시고 언제 수술을 받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빠가 상황을 보고 다시 연락 주겠어요. 이 기간 동안 둘 다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미안해요. 아빠가 할아버지 상태를 봐서 모레쯤 집에 가도록 할게요. 왜 자꾸 누군가 아프게 되는지 너무 슬프네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둘이 잘 지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도 개었습니다. 3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 되었지만 그 기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고 형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3일 만에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은 매우 피곤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와서 한참을 짐가방을 챙기셨고 몇 시간도 주무시지 않고 출근하셨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시고 짐을 한 번 더 확인한 후에는 우리를 가져다 주시려고 하셨죠. 이현아, 이준아, 잠시 앉아봐. 내가 대전에 내려가야 해. 오늘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 꼭 가봐야 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못 올 수도 있어. 네,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마워. 아버지는 말을 하려다가 말고 저와 형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안 좋으세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군요. 그 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아빠 말고는 가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빠도 외동이고 할아버지도 외동이세요.
할아버지에게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어요. 물론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수술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아빠가 잘못되면 너희 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한테 먼저 말을 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형도 제와 같이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았는지 한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할 자격은 당연히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얼른 가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또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형을 쳐다보고 있자니 형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빠, 저희한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검사 잘 받으시고 꼭 연락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동감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마침내 안심한 듯이나 고맙다는 듯이 조용한 미소를 지으시고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대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다시 형과 나 혼자 남게 된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전등이 꺼진 채로 조용한 주방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간이식이 무엇인지, 진행 방식은 어떤지, 합병증은 무엇인지 컴퓨터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무섭고 공포스러운 단어들로 가득해서 결국 컴퓨터를 끄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아버지로부터는 안부 문자나 전화가 없었고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습니다. 저요, 이번에는 저와 형이 먼저 다가갔다.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얘들아, 압박하니 할아버지한테 안 맞다고 해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잠깐만 혼자 있게 해줄래? 안방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 형제는 가슴 아프게만 있었습니다.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경세가 악화된 할아버지는 급하게 집과 가게를 정리하셨고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의 부친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기증자가 있는지 걱정하여 염치를 버리고 아버지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병원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책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한 번은 아버지의 친구와 대화한 기억도 있습니다. 너 알잖아.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걸까?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드려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큰일 내시는 것 같아. 다 내 때문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건강검진을 안 시켜드리고 술을 드시지 말라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셔서 내가 너무 안일했어요. 내 탓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최선을 다 해주셨다는 거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아셨으니 울음소리를 들을 때 더욱 서글프고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계셨던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에 결국 아무에게도 이식을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수능을 볼 때 우리를 잘 챙겨준다 못해 미안해 하셨지만 우리는 상관없었죠. 대신 혼자서 힘들게 할아버지를 간호하시는 아버지 모습에 감동했고 그럼에도 출퇴근하면서 업무도 하시고 집안일까지 하셨습니다. 하시는 모습에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둘 다 합격했다고 내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형과 나는 둘 다 바라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나는 공대에, 형은 인문대에 갔죠.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나란히 대학에 입학한 우리가 대견하다며 아버지께서 소고기를 사주셨던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소고기를 남깁지 않고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었거든요. 평생을 같은 학교에서 보내왔고 무려 반은 같은 반이었던 형과 처음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도 같은 학교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학교 생활은 학창 시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가 크기도 컸고 전혀 다른 학과에 속해서 같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도 거의 없었으며 마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아침부터 몇 시간씩 수업을 듣고 급히 식사를 하고 다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처리하며 밤에는 조별 과제를 하고 가정에서 한잔하는 술자리까지 틈틈이 쉬는 새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과제를 하느라 주말에도 한 번쯤 집에서 밥을 먹는 게 해로워진 또 다시금 형이랑 만나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에 대한 애착이 심해도 죽음으로 인해 살 수 없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쌍둥이라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도 저처럼 허전한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적응하는 것도 어려울 테니까요. 어느 날 집에서 한잔하자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서 방문했습니다. 학교는 어떤지, 과제는 잘 진행 중인지, 선배들과 동기들과 어떠한지 이와 같은 사소한 얘기를 하다가 형이 어색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조차 눈을 쳐다보지 않고 말하더군요. 이준아, 우리가 예전만큼 가깝게 지내기는 힘들어도 형이 언제나 너를 생각한다는 건 알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던 쌍둥이야. 야속하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해. 아버지께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스스로 돌봐야 하고 서로 도와야 해. 낯설어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그렇다고 말하고 형이 참지 못하는 것 같아서 뒷머리를 긁으면서 웃었었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웃음이 나서 따라 웃었어.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함께였고 마음까지 통하는 쌍둥이였어. 형이 말한 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끝나고 나는 먼저 군대에 갔고 형은 2학기까지 마무리하고 가셨어. 빨리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공부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시는 갖고 싶지 않은 군대 생활을 끝내고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동기들은 거의 다 군대에 있어서 같은 학번 남자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과 특성상 애초에 여학생 수는 굉장히 적었고 더군다나 형도 아직 제대로 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조금 외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걸어다니고 혼자 강의를 듣는 것은 처음에 조금 어색하고 심심했지만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부에 미쳤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맨날 책을 읽다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어떤 여자 후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 후배가 자꾸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이준 선배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김소영이에요. 선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공부 엄청 잘 하신다고. 선배, 밥 먹었어요? 오늘 학식 같이 드실래요? 선배, 지금 듣는 교양 어떠세요? 저도 다음 학기에 들어볼까 하는데. 이준 선배,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과사람들끼리 정문 호프집에서 모인대요. 같이 가실래요? 제가 이성에 대한 눈치가 정말 없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여자애가 좋아한다고까지 했는데 그게 이성으로서 좋다는 건지 친구로서 좋다는 건지 몰라서 고맙다고 말했더니 여자애가 울어버렸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누가 대시를 해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후배가 자꾸 제 앞에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얘가 나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공부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건가 하면서 의도가 뭘까 고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영이가 저 좋아하는 거 아니냐며 했을 때도 그런 거 아니라고 단칼에 잘라버렸었죠. 그런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서양이라는 후배는 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 아주 적극적으로 누가 봐도 티가 나게 저한테 작업을 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만 몰랐던 사실이었고요.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끼리 모여 종강 파티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가기 귀찮아서 집에 갈까 고민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집에 가기로 했더니 고기만 빨리 먹고 빠지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험까지 끝나고 나서 술자리에 늦게 합류했는데 이미 분위기가 한창이었어요. 조용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던 중 이때였습니다. 이준 선배 여기요. 소영이가 불렀어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복학생이고 혼자 다니던 터라 잘 모르는 선후배들도 많았거든요. 그녀와 어색한 자리에 함껴서 먹기보다는 그나마 몇 번 된 적 있는 좋은 친구 소영이 옆에서 먹자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소영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요. 소영이도 대단하다. 내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도 그날도 열심히 잘 챙겼다. 사실 그날 그렇게 챙김을 받으면서 얘가 설마 하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다. 자기가 고기를 잘 굽는다며 자진해서 고기를 구워서 그릇을 계속 채워주고 나는 반찬을 먹는 걸 보면서 잘 먹는 반찬을 가져오라고 했다. 무슨 수업 들었냐? 시험은 잘 봤냐 묻자. 나도 그제야 눈치를 살짝 챈 거다. 하지만 소영이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같이 챙겨주진 않았다. 아직 확신도 없었을 뿐더러 내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을 하거나 그런 건 낯간지럽기 때문에 못하였다. 내 반응이 없으니까 소영이도 슬슬 답답한 감이 들었을 테지만 깔끔하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조용해진 서영이가 옆에서 술을 꼴깍꼴깍 마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큰 소리를 내며 이준 선배, 저 선배 좋아한다고요. 티를 내도 왜 모르냐고요. 이 바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소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진지하게 서영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고 서양인이 부끄러워하여 저를 피해 다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서로 알아가려 노력한 뒤에는 다시 예전처럼 적극적이고 발랄한 소영이로 돌아왔고 저와는 다르게 소영이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영이한테 저는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1학년 2학기부터 복학을 했기 때문에 소영이와 학번은 달랐지만 학년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졸업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이 반년 앞둔 여름, 어느 날 학과장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준 학생, 영어 좀 할 줄 아세요? 예, 토익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회화는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좋아, 미국에 다녀왔어요? 아니요, 아직 해외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거리도 좋고요. 몇 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 같은데 나한테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어때? 미국에서 관심 있어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 적어도 1년 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준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지 많이 고민했지만 역시 이준 학생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셨다면요. 또한 한국에서 경력 없이 혼자 외국으로 가기는 버거울 수 있으니까 제가 힘쓸 수 있는 한에서 같이 보내주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미국이라니. 분명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슬슬 지원할 회사들이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스터디하고 면접을 준비할 때였는데 그런 준비 없이 바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서양이가 마음에 걸렸어요. 3년을 만났는데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떠나는 건 실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소영이가 영어로 엄청 잘했어요. 고등학생 때 1년 정도 캐나다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영이에게 같이 가면 어떨까 물어봤어요. 우리 같이 가면 완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나를 보내주실까요? 교수님의 대답은 그래, 같이 가겠습니다 였습니다. 서영이는 3학년 때 학과장 교수님으로부터 시험을 잘 봤다며 보내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미국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문화와 각국의 동료들로 인해 소통이 막히고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소영이가 함께해서 더 강해지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많은 것을 공유하며 취향도 잘 맞았고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나는 소영이와 함께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소영아, 내년에 한국에 돌아가면 결혼하자. 진짜로? 진짜야. 응, 진짜 좋아. 그냥 혼인신고부터 빨리 해버릴까 너무 좋아. 하하. 그래도 되고, 이렇게 밝은 사람과 함께라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 생활 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 저희는 정말 혼인신고부터 냅다 해버렸습니다. 물론 결혼식 날짜는 잡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결혼식 날짜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드레스, 식장, 청첩장 등등 많은 것들을 빠르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 형과 아버지, 그리고 소영이의 부모님까지 도와줬어요. 결혼식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 나무도 저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에 소영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때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준아,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서 졸업 후에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하던 형은 독립을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서 집에 잘 들어가지도 못했고 대부분은 집에서 잠만 자고 옷만 챙겨 나오는 일이었어요. 독립을 하면 돈이 아깝다고 그랬죠. 그때 형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끝나서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퇴근하여 집에 도착했고 형은 아버지를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안색이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부었는지 약하게 파란빛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야영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배통증을 호소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급히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소녀이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고 몇 가지 검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정도의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간암이 의심됩니다. 내일 오전 정확한 검사를 위해 바로 입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후 우리 아버지는 가끔 드시던 맥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밥을 좋아하시던 분이라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 같은 것은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살이 찌는 체형이 아니시고 주말 아침에는 조깅까지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아버지가 간암이라고 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며 의사의 오지닥거림을 바라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간암 말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정말 재앙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형제들도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건지. 원망할 곳이 없어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간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 날이 길어야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잠든 아버지 옆에서 울고 있을 때 형이 저를 불러내었습니다. 이준아, 형이 검사를 받을게. 무슨 검사일까? 설마 이식이 됐을까? 아니, 형, 내가 검사 받을 거야. 더불어 곧 결혼할 텐데 가정도 꾸려야 하는 사람이 무슨 수술을 하겠어? 가정을 이루면 수술을 할 수 없잖아. 형, 다음 달에 그 작품에 참여한다는데 드디어 형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도 형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도울 거야. 너 결혼식을 치른 뒤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야지. 소영 씨도 생각해야 해. 긴 신랑이 오셨네. 우리는 뜻대로 아니라고요. 결국 저와 형은 검사를 받기로 했지만 적합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간을 주는 것이 좋다면서 말이야.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둘 다 아버지께 간을 기증해야 할 것 같아. 둘 다 간의 크기가 작아서 일부씩 주는 걸로 하자. 의사 선생님도 많이 놀라셨어.
3명이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던데. 하지만 나와 형은 기뻤어. 내가 아버지께서 간에 대한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또한 형도 아버지께서 간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모두가 합병증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사치였습니다. 100번, 1000번을 고민해도 저와 형은 분명히 같은 선택을 할 것이었습니다. 사실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번진행되는 시도, 처음으로 하는 금식, 처음으로 받는 수술, 이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는 그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식들이 모두 아버지와 같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척한 척을 했습니다. 수술하기 직전에 침대에 눕고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형이 한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따 보자, 이준아. 많은 뜻을 담은 그 말에 왜인지 모르게 두려웠던 마음이 가시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주 긴 수술이었는데 반나절 가까이 우리 3사람은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와 형이 간이 아버지께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3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진통제를 맞고 잠들었다가 깨웠다가 또 잠들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겨우 휠체어에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다. 형도 나와 같은 모습이었다. 다른 병실에 있던 아버지에게 가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웃고 계셨다. 우리 3사람은 그렇게 수술을 잘 마쳤다. 당연히 나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소연이에게 많이 미안했지만 소영이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다. 수술 후 아버지의 간호도 소영이가 나서서 했다. 나와 형은 젊으니까 간호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다. 그 덕분에 아버지는 빨리 회복하셨다. 혈소판도 빨리 증가했고 인슐린 주사도 잘 맞았다. 수술한 지 보름 정도 지나면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가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미루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국장님과 PD님과 상의를 거쳐 작품 준비를 늦추기로 했다더라고요. 예전과 같이 셋이 집에서 함께 있는데 이유를 몰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오랜만에 셋이 붙어 있는 이 상황이 묘하게 즐거웠습니다. 2달간 그렇게 생활한 결과로 우리 3사람의 컨디션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형은 한 달 차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혈색도 많이 좋아지시고 살도 많이 불러서 2달 차부터 다시 회사에서 퇴근하지 않고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쉬라고 하신다면 싫지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5년 전에 큰 수술을 한 뒤에도 종종 통증이 있었지만 형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견뎠습니다. 소영이가 항상 걱정을 해줘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현재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형은 여전히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메인 작가로 새 작품을 작업했습니다. 그 사이에 방송국 PD님과 결혼도 했고 5년 전 소형이랑의 일들을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못 올린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서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못해보면 소영이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재밌는 일이지만 결혼식 가족 사진에 2살이 된 우리 아들까지 함께 찍게 되었는데 오히려 더 좋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시며 일을 하시는데 쉬시라니까 참 말을 안 듣으시고 또 다른 취미가 생겼는데 바로 요리학원에 다니시고 자기 몸 챙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며 각종 한식을 배워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형과 형수가 가끔 아버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큰일을 한 번 겪고 나니 사람이 마음이 더 동하고 더 애틋해진다고 해도 앞으로도 큰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나서서 우리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겠습니다. 소중한 내 가족들, 여러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